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교실 조교수인 정선재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처음 발표이면서 또한 어떤 실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태의 아이들이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의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개괄을 드린 후에 실제로 어떤 연구들이 이제 지금 관련 연구들이 출판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개입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감염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공통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특히 이런 여러 나라에서 보고를 한 것은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가 특히 이런 vulnerable population, 즉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영향을 일으키고 있고, 또한 굉장히 불평등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색인종 혹은 이민인구,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불안이나 우울 상태를 보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정신건강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가 발생한 바로 그 이후에 많은 논의들을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개입이라기보다는 개인에서부터 사회로, 즉 층위, 그러니까 레벨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신건강의 개입에도 전체 사회에서 해야 될 것,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것, 그리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 것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지는 저희는 이제 선행 연구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과연 그러면은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긴 한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한 2,000여 명 정도의 이제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조사를 계속해서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시작한 지 55일, 그리고 6개월, 1년 이렇게 추적 조사를 좀 해가고 있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은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후에 55일, 즉 초기에 이제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우울 증상이 심했던 그룹에서 지금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지지, 혹은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물자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심리적인 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였는데요. 기존의 우울 증상이 심했던 그룹일수록 거기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내용을 최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많은 연령대들이 있는데, 특히 초기에는 젊은 연령대일수록, 즉 30대 이전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일수록, 또한 고학력자에서 불안의 수준이 훨씬 높았다라고 하여서 연령별로도 굉장히 정신건강이 다르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젊은 연령으로 갈수록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우리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신건강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초기에도 역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글로벌하게 많은 나라들에서 가장 먼저 에피데믹이 오자마자 스쿨 클로저, 즉 학교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중단이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 교우 관계, 일상생활 및 넓은 범위에서의 지역사회 혼란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저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려하고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들은 좀 많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실증적 근거들은 사실 좀 더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회적 격리를 당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격리가 되거나 아니면 혼자서 이제 격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격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라는 점에서, 또한 이게 아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NHS 영국에서 내셔널 헬스 시스템에서 이제 MHCYP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조사를 이제 하는 건데요. 특히 이 아동들은 이제 5세에서부터 22세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그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같이 조사를 했고요. 이 결과에서 볼 때 이제 아동에서 5.4%, 그리고 청소년에서는 13.8%가 수면 이상을 보고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퍼센트이고요. 또한 가장 문제가 된 것들은 론리니스라고 하는 고립감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약 18%가 코로나 시기에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제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 ADHD라든지 아니면 뭐 우울증 이런 친구가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대상자들은 더 높은 빈도로 이런 수면 이상과 고립감을 보고를 했고요. 또한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를 보고한 부모의 아동들, 즉 이것은 아동 혼자서만이 아니고 가족 내에서 누군가가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이 아이들의 정신과적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 스쿨 클로즈, 즉 학교가 이제 닫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은 결코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람들마다 다른, 어떻게 보면 그 격차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영국에서는 10%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니까 그 가정 내에 이제 적당히 먹을 것이 없어서 사실은 그 학교에 가서 급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는데 이제 학교가 중단되면서부터 아예 그런 생존에 관련된 그런 먹는 것에 대한 부족을 호소를 했습니다. 또한 아동 중에 12%는 가정 내 인터넷 연결이 안 됐고 19% 정도는 혼자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고 26.9%는 공부할 책상이 없다. 즉 가정 내에서의 학습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건강을 헬스케어적인 면에서 챙기고 있다는 면이죠. 보건교사라든지 양호교사들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면서 특히 정신과적 문제가 있을 때 이 리퍼럴, 즉 다른 정신 건강 기구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리퍼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적당한 때에 이제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겼고 그 멘탈 헬스 시스템으로서의 리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락다운이 됐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원래 의지해왔던 성인들이 그 역할을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학교가 다시 열린 후에도 이런 남아있는 그런 코로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16.1%는 집에 머물러서 이게 이제 2020년 여름까지 계속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 격차 및 교육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21년 1월까지 모든 이제 그런 문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문헌을 찾아봤을 때 이런 정신건강 관련 시스테믹 리뷰 같은 경우가 아동에 대해서는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 즉 실증적인 근거, 실증적인 데이터가 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아지기 힘들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에서 수행한 코로나19 시기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그룹은 노인들 혹은 기존에 어떤 질환들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동들도 그 정도의 똑같이 하이리스크 그룹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동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잘 안 걸리고 치료도 더 잘 되고 사망도 낮고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들의 그런 코로나로 인한 영향 같은 것에 조금 더 신경을 덜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집에 있고 그다음에 그 학교를 다시 가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생활 습관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생활 습관 변화와 동시에 이
이런 감정적인 지지 같은 것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바로 트라우마 혹은 스트레스로 발전을 해서 더 문제되는 건 이제 성인기 때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멘탈헬스 이제 그 저널들을 계속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아동이 격리되었을 경우. 그럼 아동이 격리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아동이 격리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격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확진자가 돼가지고 아이 혼자만 시설이나 아니면 병원으로 격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여도 아이들은 이런 격리를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혹은 이제 적응 장애 이런 걸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30%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그 격리가 된다는 것에 민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자료였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결국엔 성인기에 이런 정동장애라든지 사이코시스라든지 자살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근데 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분리 시기가 언제냐? 어릴수록 더 안 좋은 예후로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때에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의 이제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염에 대해서 아이들이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이들이 똑같이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불안이 굉장히 높아지는 일상적인 불안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가 되고요. 또한 좀 지루해요.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아이들이 나 지루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터랙션 즉 교사 혹은 친구 혹은 아니면 다른 성인들에 대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발달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를 항상 하고요. 또한 가정 내에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방이 있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친구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사실은 우리 사회는 그렇게 소득 수준이 그렇게 낮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되어서 아이들이 자신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놀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대신에 문제가 되는 것은 TV,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미디어 사용 시간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숫자를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증가하면서부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불규칙한 수면 패턴, 식사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중 증가라든지 아니면 성장기의 골격, 심폐 기능 이런 발달, 그러니까 신체적 발달 플러스 정신적 발달 이런 게 모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어떤 구체적인 연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중국 연구의 좀 일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약 2억 2천 명의 이제 아이들이 그 2020년 봄 학기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중국 그 교육부에서 이렇게 TV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런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TV를 통해서 교육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이렇게 하고 이런 인터벤션을 하고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가졌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EBS나 이런 TV를 통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특히 인터넷으로 만약에 이런 접속을 해가지고서는 교육이 들어갈 경우에 그 도서 지역, 산간 지역, 즉 인터넷 접근이 훨씬 안 좋은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회적 격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터넷 중독
인구의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자료는요, 3,600명 정도로 이제 그 온라인 서베이를 했던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중국 교육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세에서 18세, 즉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약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다 커버를 한 건데, 이 아이들의 58.37%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나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very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OK를 한 것은 정말로 걱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정말로 걱정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지금 여기 보시는 그 밑에 약간 초록색으로 이렇게 음영을 칠해드렸는데 5시간 이상 항상 이렇게 그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원래는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는 30% 굉장히 많은 증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임상적으로 임상적으로 정말 우리가 우울증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우울 증상을 보이는 그 친구들이 22.28% 였고요. 그리고 특히 중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경우에는 남자 학생들은 13%, 여자 학생들은 10% 정도로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도 6%가 중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자료인데요.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서 조사를 하셨고요. 2020년 5월에 출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 당시에는 한 4월 정도에 이제 하셨고, 조사 대상은 9살에서부터 24세 청소년인 보호자와 청소년을 같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불안 걱정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약 59.8%는 난 지금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아까 very concerned라고 했던 아까 그 중국의 그 자료와 굉장히 유사하게 학생들은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 두렵다, 우울하다, 짜증이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뭐가 그런 힘듭니까? 4월입니다. 2020년 4월이었고요. 가장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점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온라인 계약을 실시하고 생활 리듬 깨지고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 즉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라고 그 응답하는 분율도 60% 이상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로,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대처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파인딩은 위생 수칙을 그래서 나는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라고 86.6%가 응답을 했다는 거죠. 즉 우리 학생들은 불안하다라는 걸 굉장히 높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위생 수칙을 잘 지키려고 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자체적인 연구에 따르면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불안장애, 뭐 우리가 너무 불안하면은 불안하지 않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는 하는데요. 사실 어느 일정 수준의 불안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효율적인 방역 행동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지금 괜찮을 거야, 넌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과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주는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불안을 매개로 해서 방역 관련 활동들이 높아지긴 하는데 그 다른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 불안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우리가 하는 방역 행동 중에서 근거가 있는 방역 행동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 좀 더 민간요법적인 방역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일정 수준 정도의 불안을 함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제 거리두기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더 그게 높아지면 이제 그 민간요법들 뭐 어떤 요구르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그 논문들 찾아보면서 굉장히 코로나19 시대의 아동 정신 건강을 다룬 연구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동의 성별 혹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랐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가 가지고 온 4가지의 연구는 모두 영국에서 발표를 한 논문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이 배치한 순서는 샘플 사이즈 순서대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168명, 1000명, 2637명, 3570명 이렇게 샘플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보시는 그 빅나디가 얘기를 한 거는 일단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아이들은 정말 우울하다. 우울 증상은 정말 높아졌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논문에서는요. 불안, 우울, 웰빙 지표에 변화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후가 변화가 없다라고 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 10월에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던 아동들이 2020년 봄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모든 지표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거와 좀 다른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3번째 논문에서는 2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량을 측정하려고 2,600명 정도의 이제 아이들을 2번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초기 락다운 시에는 확실히 아동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됐다. 근데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악화됐는데 청소년이나 초기 성인, 중학교, 고등학교 이 친구들은 별로 변화가 없더라. 그리고 오히려 특수교육 아동, 장애 아동, 정신질환을 가진 아동들은 더 적은 정서적 장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은 훨씬 더 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았던 반면에 그 기존에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은 더 훨씬 타격을 적게 받더라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째 이제 그 논문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11세에서 16세 청소년 중에서 54.2%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락다운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다. 그런데 27.2%는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라고 보고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연구 결과와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저희 학생 김혜진 선생님이 이제 저희 우리나라 자료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청소년 건강 행태 자료인데요. 지금 추이를 보시면 약 2016년부터는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학생부터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내용인데요. 이 친구들이 우울증도 늘어나고 자살도 늘어나는 그런 추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가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이를 가지고 2020년 거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점을 찍어놓고 실제로 얼마였어? 이게 지금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 조사를 했거든요. 온라인 건강 행태 조사를. 근데 보니까 실제 예측치보다 더 낮아져 있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울 증상들은 조금 이제 낮아졌는데 이런 자살 행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나아진 그런 정도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럼 그 연령, 즉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어디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고 했을 때 중학생들이 훨씬 더 낮아진 그런 경향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때 우리 학생들의 그런 정신 건강이 좋아졌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혹시 이제 질문하실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코로나 초기,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있었던 그런 변화들에서는 그리고 어떤 논문들에서는 실제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갔죠. 1년 이상 갔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그 정신건강은 바운스백이 있다라고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즉 시간이 늘어갈수록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이제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가 메르스 혹은 그런 감염병이 있었을 때 기존에 3년 정도 넘어가면은 훨씬 더 PTSD가 이제 훨씬 더 증가를 하고 우울 증상이 증가를 하고 그렇다라는 이제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만 볼 게 아니라 계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계속적인 추적 조사, 팔로우업이 정신건강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안된 코로나19 시기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개입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입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명상도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관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주시는데요. 특히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인 스트레스 관리에서부터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개입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층위를 구분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스트레스 관리부터 코로나19 이후 재난에 대비한 상담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모색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 수준의 개입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초기서부터 많은 그런 기관들에서 제시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도 얘기를 했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코로나 초기부터 이렇게 마음건강 지침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특히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지침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보시면은 역시나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신건강 지침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경향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WHO에서도 helping children 이렇게 아이들을 돕는다는 건데 그 부모들이 혹은 그 교사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 스쿨 사이콜로지스트들의 어소시에이션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식으로 조언을 합니다. CDC에서도 그 항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안점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저연령, 초등학교 1, 2, 3학년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대규모 종단 연구, 즉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가면서 그런 시간적인 변화 추이를 우리가 계속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서베이 자료하고 행정 자료, 즉 학교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개인, 지역사회, 국가를 아우르는 다계층 정신건강 접근 이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 지금 계속 같이 연구하고 있는 신경정신역학 연구실 저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또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